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 시작 전에 고수 작전을 세워보는 고수 작전 타임의 진행을 맡은 신유정입니다. 지난 장 우리 시장 상황 속에서는요. 코스피 1%대가 넘는 하락폭 보여지면서 2,355선까지 좀 늘려놨는데요. 코스닥 역시 좀 하락폭 만들어냈습니다. 2.37%까지 하락하며 마감했던 지난 장이었습니다. 이런 지금 하락세들 다가올 FOMC의 영향을 좀 강력하게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자이언트 스텝의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고강도 긴축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지난 뉴욕 증시는요, 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만들어내면서 상승장 만들어내며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런 지금 이슈들,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오늘 우리 다가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떤 시장의 흐름이 다가올지, 어떤 전략 가져가셔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시간 준비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든든한 전략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는요, 글로벌 이슈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이슈 전문가님을 모셔서 이러한 이슈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전략 가져가야 할지 시간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주식회사 플레저의 김덕호 대표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미국 증시, 지난 뉴욕 증시 이슈 한번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뉴욕 증시 상황에서 다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난 뉴욕 증시 상황 좀 어떠한 상황으로 마감했는지 한번 살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간밤의 미국 증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지난주 이제 내마녀의 날을 지나고 난 이후 미국 증시는 다시 이제 하방 압력을 굉장히 좀 크게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특히 이제 유로존 중심으로 해서의 GDP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후퇴할 것이다라는 전망, 즉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오픈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유럽 증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폭을 굉장히 크게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도 최근에 이제 하락폭을 굉장히 많이 높였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선 반영이 됐다라는 반발 매수세가 장 막판에 몰입되게 되면서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S&P 500 섹터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섹터들이 보합권에서 마감을 진행을 한 바 있고요. 헬스케어 정도만 이제 매도 물량들이 조금 나오면서 후퇴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다가올 FOMC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패드워치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IB들조차도 이번 FOMC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지적을 한 바 있음에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반발 매수세 유입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지난 FOMC 때 자이언트 스텝과 빅스텝 이미 이제 예고가 된 상황에서도 전일 시장 그리고 그 이틀 전 시장에서는 상승을 보였지만은 다시 이제 FOMC가 끝난 그리고 이제 D-1이 됐을 때는 정도됐을 때 D+1이 됐을 때는 오히려 또 다시 낙폭을 크게 보이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전반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들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변동성에서 가장 큰 타겟이 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국내에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FOMC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상승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서는 여전히 숨고르기 장세라는 부분이 좀 눈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 이제 마찬가지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또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인 부분들이 국내에 유입이 될지 여부는 조금 더 오후 장까지 이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FOMC를 앞두고 좀 그 상황 직전까지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아까 잠깐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 한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 상황 정말 물가, 환율, 금리까지 이 3고 현상이 좀 심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면서 정말 경기 침체의 위험성, 이에 지금 물가가 너무 오르면서 정말 경기가 침체되는 건 아닌가에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실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이전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기존에 많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현금화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높이셔야 된다. 그리고 공적 자산에 대한 비중들을, 특히 이제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운용들을 축소하셔야 된다는 부분들 의견을 많이 드렸었는데, 특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 조금 초점을 좀 맞추어서 한 번 더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이제 9월 FOMC에서도 이미 이제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자이언트 스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준에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통제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같은 경우에도 CPI가 피크아웃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초점이 몰려 있었고, 실질적으로 CPI 지수가 피크아웃이 되었냐라는 부분들의 답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준을 비롯해서 많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아직 피크아웃을 확신하기에는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C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8.9%에서 다시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표상으로 보았을 때, 수치상으로 보았을 때는 피크아웃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을 제외한 이제 유로존이라든가 또 이머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피크아웃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CPI 지수가 천연가스 가격에 의해서 많이 후퇴를 했던 지난 6월 CPI 이후에는 또 다시 이제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현재까지도 금리 인상을 연일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좀처럼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패드가 내년까지 4에서 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서 꾸준히 긴축을 시도하려는 연준의 움직임과 시장 경제에서 전쟁 상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원 압박을 가하고 있는 러시아에서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당분간은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또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30일 날 이제 발표가 될 미국의 PCE 물가 지수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 소비 물가 지수에 대해서 특히 연준은 굉장히 많은 중점을 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실질 소비력이 많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이제 PCE 물가 지수가 6%를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5% 초반 수준까지 낮추기가 어렵다면은 사실상 인플레이션 통제가 어려웠다. 즉, 이 부분들은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의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비력 감퇴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섹터는 아무래도 IT 섹터, 통신 섹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글로벌 IB들이 목표가 향해 된 부분들 의견들을 꾸준하게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IT 섹터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가 많이 줄어드는 원인 중 한 가지가 우선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 물가뿐만 아니라 PPI 지수, 즉 이제 생산자 물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이제 글로벌 반도체 산업 설비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의 지표들도 올해 총 24%에서 26%까지 또 후퇴하는 전망을 또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결국 반도체 산업부에 대한 축소 부분들로 해석하기보다는 소비력 감퇴와 더 이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에서의 부담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러시아에서는 유럽에 향해서 이제 천연가스 공급을 완벽하게 중단하겠다는 부분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다 보니까 현재 유로존에서 C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9.1%까지 상승을 했고요. 여기 이제 유럽 중앙은행은 이제 다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2.25%까지 또 인상을 하는, 즉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또 이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양자 모두 그렇게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환차손 대응으로 인해서 또 강력한 매수 기관들이 또 없어지다 보니까, 매수세가 없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또 이제 주가 타격도 이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이런 기술주들, 즉 이제 잠재적 성장성을 기준으로 해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또 매수를 하시는 부분들에서 부담이 적으시겠지만은, 장기 투자하는 부분들을 이제 짧은 기간, 또 이제 오히려 이제 6개월 이내에 승부수를 보시기 위해서 접근하시기에는 굉장히 또 위험한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유로존에 있는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4.9로 이렇게 지금 지표가 나왔는데, 특히 이제 8월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팬데믹 때보다도 훨씬 더 악재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현재 유로존 중심으로 해서의 소비력이 굉장히 후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만큼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성 자체를 이제 높게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제 침체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열어놓으신 상황에서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셔야 되고요. 결국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면은 현금화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장중 이제 3.51%를 이제 돌파를 했었는데 지난 2011년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 사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침체 구간을 겨우 이제 지지부진했던 그 당시의 상황으로 지금 회귀를 하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4%를 좀 돌파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게 시장에서의 전망이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의 안정성들이 굉장히 많이 붕괴가 되다 보니까 안전자산, 즉 이제 채권자산이라든가 현금자산으로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강달러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또 염두를 두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 마찬가지로 진행되는 달러 스와프 관련된 부분들에서 체결이 진행되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부분들은 결국 현금화에 대한 부분의 가치를 다시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점 한 번 더 요약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 속에서요, 인플레이션 좀 더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경기 침체의 가능성까지 조금 더 강력하게 점쳐진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요, 좀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시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안전자산을 살펴보면 어떨까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저희 중국 상황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인민은행에서 9월 LPR, 그러니까 대출우대 금리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이런 지금 금리가 발표된 이후에 중국 증시는 좀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지난 8월 이제 대출 우대 금리를 중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5년물과 1년물을 모두 이제 동반 하락을 하는 이제 동반 하향 조정을 하는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이제 LPR 금리를 조정을 한다라는 것은 현재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역으로 수출 자체를 이제 활성화시키겠다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양이 굉장히 좀 어려워졌다는 것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을 겪으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이때 당시에도 이제 트럼프 정권이 이제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좀 매겼던 부분들이 사실 이제 위안화 약세를 활용한 이제 수출 부양을 통해서 중국이 당시 이제 상당한 이득을 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서 이제 현재 중국 관세가 굉장히 좀 높게 측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당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높였다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지만은 현재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좀처럼 중국에 대한 어떤 관세 인하 부분들을 쉽게 내어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수출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 이제 중국의 이번 8월과 이제 9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악재 요소들이 좀 많다라고 합니다. 다가올 이제 11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전당대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 시진핑 주석에 대한 연임 부분들에서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현재 중국 당국에서는 이제 정치적 안정성, 즉 이제 치안율과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안정을 굉장히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 더불어서 이제 수출 자체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진핑 주석의 이제 정책에 대한 어떤 책임론이 또 부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3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당시에 이제 중국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던 전월 대비 영향이 좀 적었던 원인은 이미 봉쇄 자체가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파가 좀 적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경기 침체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보니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수출 부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LPR 금리를 실질적으로 더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달러 강세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심리적 위안 지수라고 하는 이제 7위안화 대비 이제 달러가 1달러 이제 그러니까 깨지게 되면은 마지노선이 깨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수출 자체에 대한 부양보다는 실질적인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굉장히 축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의 수출액이 또 전년 대비해서 이제 7.1%까지 또 하향이 되다 보니까 지난 8월에 실질적인 수출 자체가 거의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측을 이탈하기 시작한 이제 수출 부진이 나타나게 됐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매출 자체에 대한 부분들보다, 그러니까 매출액 자체, 수출액 자체에 대한 규모보다는 오히려 이제 내수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화가 좀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이제 중국 당국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계속 양적 완화로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 이제 헝다 사태와 비슷하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대기업들의 경제력 자체가 굉장히 부실한 상황이 많아지게 되면은 오히려 LPR 금리 자체 인하하는 것은 더 이상 위험할 수 있다는 점도 한 번 더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LPR 금리를 인하를 하더라도 단기적 부양 효과에 불과하지 장기적으로 경제 안정화, 시장 안정화를 하기에는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고 좀 전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오늘 발표가 될 LPR 금리 동향을 살펴보시더라도 오히려 국내 증시에 공격적인 유입이 이뤄질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는 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추후 발표될 LPR 금리가 국내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지금도 다양한 글로벌 이슈 잡아주셨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 이어서 LPR 금리까지 잡아주셨는데 이러한 다양한 이슈들에 의해서 오늘 장 좀 어떤 전략으로 어떤 작전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이전에도 계속 언급을 드렸던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3개월, 6개월간의 매도세를 확인하셔야 될 부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이제 뭐 7개월가량의 이제 시간이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전의 매도세와 그리고 이제 3개월 전 매도세, 즉 피크아웃 기대감으로해서 반발 매수세가 공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던 6월 말에서 7월 부분의 구간과 그리고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의 한 달간의 매도 물량 기간들을 비교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비중이 좀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손실폭이 좀 굉장히 손실폭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제 주가 손실에 대한 부분에 타격을 많이 입고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언론통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특히 이제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높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제 단기적인 반등세를 노리고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현재 레버리지 효과가 오히려 이제 공포지수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과감하게 차익 실현을 하시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님이 지금까지 짚어주신 글로벌 이슈를 바탕으로 좀 작전 든든하게 세워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레저의 김덕호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이슈까지 만나봤는데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밤사이에 쏟아진 이슈 속에서 좀 집중해야 할 업종에 대한 작전 좀 세워가는 시간 가져가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장 우리 증시가 좀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마감했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 상황 좀 함께 살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이번 주에 있을 FOMC를 앞두고 시장 전반적으로 경제 심리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어떤 중국 관련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한번 재부각되는 가운데 수신이 악화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면서 장 초반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면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 주가 강세가 하는 모습에 그 2370에서 2380포인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투심이 악화되는 부분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 전환하고 미국의 시간의 선물이 하락 반전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 하락폭을 확대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업종 전반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는 저는 시장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장에서 이 다가올 FOMC와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좀 하락폭 만들어냈던 장이었는데요. 저희 지금 GDP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OECD가 내년 우리 GDP 성장률을 2.2%로 발표했는데요. 이는 지금 석 달 전에 2.5%로 발표한 데 비해서 지금 0.3%포인트 끌어내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왜 지금 이렇게 하락폭 좀 끌어내리면서 발표가 된 걸까요? 이러한 상황이 우리 경제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선 내년 GDP 성장률을 말씀해 주신 대로 0.3%포인트 끌어내린 그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수출이 그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서 내년 이후에 성장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번 OECD 발표의 그런 배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OECD 같은 경우는 향후 집값 급락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집값 급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에 따른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기의 주요 리스크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진단하면서 어떤 집값 하락이 국내 경기의 블랙스완이 될 수 있다라고도 밝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긴축, 그다음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글로벌 경제의 둔화 조짐이 뚜렷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에 따라 국내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를 반영한 것이다라는 배경을 또한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OECD의 성장률을 하락시킨 수치를 발표한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전체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내년까지의 어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리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시그널이 내년 상반기 이후에 그리고 하반기까지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경기 상승에 따른 수치는 재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면서 이번 OECD의 발표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은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요즘에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경기가 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이 와중에 좀 든든하게 지켜주는 테마주가 좀 있었습니다. 바로 방산주였는데요.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방산주, 폴란드와의 계약 이후에 한국 방산에 대한 대학 수출 계약이 좀 기대감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내일부터 국제 방산 전시회인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 계속 좀 가져가도 될지, 이 국내 방산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좀 기대감 어떨지 한번 살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국내 방산주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내수 위주였던 방산업체들이 이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수출을 시작하면서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첫 입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이에 따른 주가 역시 상승했었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수출에서 같은 경우는 단순방이나 어떤 정치적 입장이 중요했던 소극적인 수요 위주였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쟁을 대비하는 적극적 수요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방산업체들은 수출주로 전환이 되면서 밸류에이션도 재평가를 받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어떤 항공 제조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이라 호황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 방산 3사 같은 경우는 폴란드 수출 1차 계약에서만 11.8조 원의 계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이 수준은 당장 올해 4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국내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는 생산할 수 있는 캐파 시설이 이미 확충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출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국내 업체 같은 경우 다른 글로벌 방산업체와 비교를 했을 때 미국의 4대 방산업체 매출액을 작년 매출액을 280조 원으로 최근 합산 시가총액은 517조 원으로 봤을 때 PSR이 1.8배의 수준인데요. 국내 5대 방산업체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액이 15.6조 원이고 최근 시가총액이 16.4조 원이기 때문에 PSR은 1.1배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업사이드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아직까지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이 점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 지금까지 흐름도 좋았고 앞으로의 전망도 좀 좋게 보여지는데요. 사실상 지금까지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는 아닌가 싶은데 지금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방산주들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고, 최근 들어서 어떤
그 추가적인 수출 뉴스 플로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의 조정과 함께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수출 뉴스가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업종이 전반적으로 내수 시장에서 수출 시장으로 바뀌는 그런 그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수출 소식이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시장의 조정을 받으면서 그동안 그 상단에 위치했었던 방산주 같은 경우 차익 실현 매물이 현재 출회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방산주 이 수출 여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다라고 봐주셨는데 이 방산주와 함께 조금 더 주목받고 있던 테마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태양광이었는데요. 이 태양광의 흐름도 좀 좋았는데 전일 좀 급락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에너지솔루션과 S에너지 같은 경우 좀 전일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어제 하락했던 이런 태양광 관련주들 좀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일단 태양광 관련주,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라든지 방산주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상승했었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 그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상단에 있었던 이런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관련 종목들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업체들 역시 그 수출 관련된 그리고 이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올라와 있는 시장의 눈높이, 실적의 눈높이를 좀 부합하는 실적이 나타나게 된다면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역시 다시 한번 그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태양광까지 앞으로 전망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봐주셨는데 이러한 지금 이슈들 가운데서 오늘 시장에서는 저희 시청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까요? 저는 우선 미국 시장은 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빅테크 업체들을 위주로 반등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목요일 FOMC 금리 인상 관련 그 직전까지는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시장 하락을 이끌었던 요인 중에 하나인 어떤 빅달러 통화들이 하락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특히 유로화 약세와 달러 왕세로 인한 어떤 증시 부담이 굉장히 컸었는데 유로화는 달러와의 1대1 패러티를 깨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어떤 단기 하락에 따른 반등세도 국내 시장 오늘 같은 경우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FOMC까지의 계속해서 시장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 역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의 호재에 민감할 수 있는 영역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차장님께서 단기 하락에 대한 반등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국내 이슈들, 국내 증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기업 공시 분석 시간입니다. 기업 공시 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모시고 기업 공시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럼 오늘 한번 기업 공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공시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 최근에 이 주주 쪽에 이 소액 주주와의 갈등설이 좀 제기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에 따라서 주주 환원 재고 가치 방안들이 좀 끊임없이 좀 나오면서 최근에 뭐 자사주 취득 결정 또는 자기 주식 소각 결정 등을 좀 하면서 회사의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의 추가 기대감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제는 주식 병합 결정이 발표가 됐는데 이에 따라서 향후 전망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그럼 기업 개요부터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이 휴마시스는요, 2000년 6월에 설립되어서 2017년 9월에 하이제 2호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 좀 합병을 했고요. 2017년 10월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주 사업은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의 연구 개발 그리고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주력 상품으로는 산부인과, 심혈관, 갑상선, 암 질환에 사용되는 POCT 자동 면역 분석 장비를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외 진단 의료기기로는 해외 각국의 다양한 품질 시스템 인증과 제품 인증을 통해서 좀 시장 확대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글로벌 고객사의 다각화에 따라서 지금 해외 30여 개국의 신속한 해외 제품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좀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실적 먼저 만나보시면요.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매출액 3,218억 원으로 이 전년 동기 대비 604%나 증가한 모습 보여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927억 원으로 역시나 지금 660%나 증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단기 수익이익으로는 1,499억 원으로 616% 증가하면서 좀 증가세가 강력한 종목인데요. 지금 설립 이래 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지금 종목입니다. 이렇게 지금 기업 개요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그럼 휴마시스와 관련된 지금 공시 이슈 좀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주식 병합 결정을 했는데 주식 병합 말 그대로 액면 병합 주식을 합쳤다는 뜻이죠. 병합했다는 것은 지금 기존의 액면가 100원짜리 휴마시스의 이 주식을 500원으로 좀 병합했다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5주가 한 주로 병합됐다는 뜻입니다. 공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병합의 내용입니다. 병합 전 한 주당 가액은 액면가 100원에서 병합 후 500원입니다. 발행 주식의 총수는 3,222만 주인데 한 주당 5주가 병합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684만 4,763주로 주식 병합된다는 뜻입니다. 주총 예정일은 10월 14일입니다. 이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 예정 기간 2022년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주권 거래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주식 병합의 목적입니다. 적정 유통 주식수 유지를 위해서 이에 따른 주가 안정화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함이다라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기타 투자 판단의 참고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기업 가치가 유지되는 주식 병합인데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의 병합으로 발생되는 한 주 미만의 단주는 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한다는 뜻인데 가령 한 주를 5주를 한 주로 좀 병합한다는 뜻인데 6주나 7주 5주 이후에 발생되는 단수주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주식 병합의 내용 중에 9월 19일 31만 3,480주의 소각 진행과 한 주 미만의 단수주에 따라서 이 주식 병합 후 주식 통수는 변경될 수 있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지금 휴마시스 관련 공지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 해당 종목의 최근 실적과 사업 모멘텀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주신다면 좀 어떤 체크 포인트를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휴마시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19의 최대 수혜주였죠. 자가진단 키트의 이 판매 호조. 2022년 1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달성하기도 했는데 이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크게 좀 제고될 수 있는 회사의 이 현금 동원력을 통해서 지금 회사의 체질은 크게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의 방향이 좀 반대로 좀 흘러가면서 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휴마시스의 경우에는 지금 이 소액주주와 회사 측 간의 이 갈등설이 좀 끊임없이 좀 제기되고 있거든요. 지금 소액주주 연대가 제기하는 회사의 어떤 이 주주총회 안건 사항이 제대로 좀 반영되지 않으면서 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회사 측에서도 이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 9월 1일이었습니다. 주식 소각 결정 내용 보도록 할게요. 회사가 주식 소각 결정을 했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 31만 3,480조 기존에 취득했던 자기 주식이고요. 전체 소각 예정 금액은 종가 기준 50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점진적인 유통주식의 어떤 감소 부분을 회사가 끊임없이 좀 추구한다는 이 관점에서 주식 소각의 결정은 단기 주가의 어떤 모멘텀으로 또 좀 부각되는 사례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휴마시스의 낙폭이 좀 크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판단 흐름 이런 부분에서는 제대로 좀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주주의 어떤 반발들이 좀 더 심화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근에 상반기까지 매우 장사도 좀 잘했고 많은 영업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려감들이 좀 크게 반영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휴마시스의 사실상 이 성장 동력이 좀 상실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사실 좀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코로나19의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되면서 많은 돈을 좀 벌어들였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사실상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여기서 추가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다라고 좀 누누이 좀 말씀드릴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휴마시스의 경우에도 미국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서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 있었고 9월 중에 200만 달러 투자를 좀 발표한 바 있었어요. 이에 따라서 미국 시장 내에서 항원 진단 키트 이외에 여러 가지 암과 질병들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시약에 관련된 이 사업 부분을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좀 밝힌 만큼 이에 따라서 향후 전망까지도 좀 우리가 좀 예측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판단해봤습니다. 네, 이 휴마시스 특히나 코로나 관련주인 만큼 사회적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좀 주주들이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진단과 함께 혹시 그 답답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어떤 방식으로 좀 대응하시면 될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진단키트 판매 후죠. 올해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2월 신고가 갱신했었습니다. 36,450원. 2월 3일에 이 돌파한 이후에 지금 상승폭이 지금 모두 반납된 형국이고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비가 사실 좀 미흡하다라는 어떤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공통된 어떤 부분이 아닌가 좀 판단해봤어요. 그런데 상반기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함으로써 창출된 현금 동원력이 향후 신규 사업에 어떻게 좀 사용될 것이고 신사업의 어떤 성장 모멘텀으로 좀 가져갈 것인지 이 부분은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아닐까 판단해봤습니다. 올해 2분기에 매출액은 337%가 좀 증가됐고 영업이익이 47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실적 상승폭이 좀 둔화세가 좀 예상된다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좀 들고 있지만 올해 저는 3분기 기조 안에서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한 이 진단키트 판매 효과가 3분기에도 실적 반영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저는 좀 냉정하게 4, 4분기까지는 실적 기조는 좀 유지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신사업 관점 기대감 그리고 이 주식 병합에 관련된 어떤 이 적정 유통지수의 어떤 변화는 오히려 주가의 어떤 상승 동력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잘 참고했으면 좋겠고 매수하기 좋은 구간 11,900원, 11,900원에서 12,900원, 11,900원에서 12,900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휴마시스와 관련해서 좀 종목 살펴봐 주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각 기업의 공시는요, 좀 유형별로 투자 판단 중요한 요소로 보여집니다. 변형 대표님과 함께 관심 종목들 공시 체크하시면서 조금 더 현명한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바로 이어서 국내 증시 작전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욱 이사님과 함께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님께서 오늘 포착해 주신 국내 증시의 이슈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제 다가올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이슈로 네이버와 카카오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이러한 종목들, 이런 성장주들이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이 금리 인상기이기도 하고 이 금리 인상기 안에서 경기에 대한 우려도 있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성장주 군들 같은 경우는 이익보다는 매출의 볼륨이 커지고 있는 기업들이고 이 매출이 볼륨이 커지고 있는 구간에서 계속 이익 현금을 쌓아가기보다는 투자에 현금을 사용하는 형태로 기업이 운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론적으로는 금리 인상기에 차입이라든지 이러한 요소에 대한 부담이 있고 연결해서는 좀 이후에 일반적인 주식 시장에서는 자산 가치라든지 아니면
향후 성장에 대한 점을 프리미엄을 받아왔다면 금리 인상기에는 이러한 점이 하진 요소가 대입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리 인상을 통해서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는 구조고 이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면은 기업의 조달이라든지 그러한 이슈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좀 성장주가 각광받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공통적으로 성장주분들에 대해서 매도세가 지속이 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대표적으로 부각이 됐던 메타버스, NFT, 이쪽과 관련된 로블록스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가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50% 이상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주가가 신저가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지금은 업종 내에서 1등주군으로 매매를 대입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고요. 이 업종 같은 경우에서도 1등주에 대해서 접근을 하라고 강조를 드린 이유는 기존에는 업종이 같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업종 내에서도 주가 차별화가 나타나는 모습이고 전거래일을 예로 들면 하루에도 종목들이 좀 10% 이상의 급락세 이런 경우도 연출이 되다 보니까 좀 종목별로도 차별화될 수 있는 점을 기억을 하고 어제 미국장은 반등이 나오기는 했어요. 장 막판에 전반적으로 그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은 조정이 나오고 반대급부로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은 반등이 나오고 우리나라와 직접 연관성은 낮지만 탱커와 관련된 종목들 그 원유 운반선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5년 내 신고가를 나타내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좀 전통적으로 유가에 반응을 하든지 아니면 산업적으로 좀 연속성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강했고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성장주 군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강세를 나타나지는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 기업이 새롭게 변화되거나 아니면 이 변화 안에서 실적이 플러스 될 수 있는 기업을 추려서 접근하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좀 가장 효율적인 접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성장주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익보다 매출의 볼륨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요즘 같은 금리 인상이 좀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해주시면서 좀 주목하면 좋을 종목들 잡아주셨는데요.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살펴볼 만한 종목들을 조금 한 번 더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에 좀 더 집중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SM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라이크 기획과 연결이 되는 이슈로 인해서 실적에 대해서 할인 요소가 계속 대입이 되어 왔습니다. 자금적인 측면이 개인회사 쪽으로 유출되는 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기업 구조의 개편으로 실적 추정치의 변경이 이루어졌고요. 연간 1,000억 원대 영업이익이 가능한 구조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엔터 업종이 받고 있는 현재의 멀티플 수준, 주가 수익비율 기준으로 20배, 25배 이 정도를 대입을 하면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은 2조 원대까지, 2조 5천억 원대까지는 이론적으로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제 조정은 왜 있었냐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일각의 우려가 계속 나타나는 거죠. 이수만 의장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더 인상해서 받을 수 있는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중이 어떤 건지 그런 의문도 있었고 시장에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종목 같은 경우는 전정거래 같은 경우 종가 고가 형태로 마감을 했다면 그래도 주가가 버텼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일부 차익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도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함께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미국 시장의 흐름을 빗대어 보면은 거래소 기준으로는 이론적으로 한 15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안정화된 시장이 연출이 된다면 좀 기업의 기초 체력의 변함이 없고 이 기초 체력 안에서 좀 수급적인 요인으로 차익이 나온 기업들로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SM을 말씀드리게 됐고 가격 접근은 72,500원대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엔터 종목으로 SM 저희 특징주로 잡아주셨는데요. 좀 흐름이 좋을 것 같다라고 예측해 주시면서 72,500원대 매수 포인트 좀 잡아주셨습니다. 시장의 흐름 속에서 매수 포인트 좀 잘 확인하시고 기업에 좀 관심 가지고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거래일에 최근에 좀 강했던 종목들 조정세가 좀 보여졌는데요. 이 수급 중심의 유입 종목군들 한번 좀 살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전거래일이 아주 좀 질적으로 좋지 않은 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대형 IT주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중에서 지수에 영향이 큰 삼성전자를 크게 하락이 안 되게 잡아놓고 나머지 업종 내 종목들, 즉 최근에 강했던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방산, 원전, 이쪽 군들 같은 경우가 동반해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첨가제와 관련된 기업, 특히 수산화 리튬과 관련해서 좀 최근에 주가가 강했던 미래나노텍, 금양, 그다음에 강원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10%대 이상의 차익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현재 기업들의 절대 주가 수준이 조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 또는 좀 부담스럽지 않게 상승이 안 한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연속적으로 유입되는 종목들, 즉 어제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매도보다는 매수 유입이 외국인 기관 동시에 이루어진 종목들로 추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현대차, 에코프로비엠, LG이노텍, 이수화학 순이겠고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주가 상승세가 가팔랐습니다. 전고체와 관련된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 부분의 사업을 새롭게 영위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부각이 돼서 주가가 강했었고요. 반면에 현대차, 에코프로비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절대 주가 수준으로도 조정이 나와 있고 이 주가 안에서 좀 기본적인 실적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접근 가능한 종목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요즘 시장 속에서는요, 좀 연속적으로 매수 유입이 좀 있는 종목들,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수혜가 보이거나 아니면 좀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현대차, 에코프로비엠, LG이노텍, 이수화학 순으로 좀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좀 두 번째 이슈로 포착될 만한 특징주도 좀 있으실까요? 네, 특징주는 현대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의 특징이 현대차와 연결해서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특징이 대형 IT 군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겠죠.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재고에 대한 이슈 부분도 계속 부각되어 왔고 좀 이 이슈와 연결돼서 외국인 매수 같은 경우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되려 좀 매도세가 집중이 되었었는데 그 와중에서 지수 같은 경우는 2,300대 후반, 중반 수준까지 조정이 나와 있다 보니까 지수에 대해 방어적인 성격이 부각이 되는 종목, 그다음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쪽으로 시장 대비해서는 강세가 나타나져 왔었고요. 대표적인 종목이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현대차였습니다. 네, 전거래일 같은 경우 시장 흐름상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4% 이상의 하락이 나타났어요. 네, 어제 시장의 특징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은 업종별로 조정이 함께 나오면서 주가가 오르는 시장에서는 위에서 레벨 주치를 맞추게 되는데 어제는 떠 있던 종목들,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아래로 레벨을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약한 시장 초입에서 연출이 되는 점이 있는데요. 지수가 한 단계 좀 레벨이 바뀐다고 하면 이 레벨이 바뀐다는 점은 2,300대 중반에 세고 내려가는 시장에서는 지금 강한 업종이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염두에 두되 그러면 여기에서 그 지수의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매수를 해야 되는 업종, 그 업종 안에서 종목, 매도를 해야 되는 업종, 그 업종 안에서 종목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대형 IT 주들 같은 경우는 매도보다는 매수 대응이 확실히 필요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시가총액 상주 안에서 그 움직임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데 시장의 조정이 나왔을 때는
좀 장중에 변동성이 큰 종목을 접근하기보다는 시총 상위주들 군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체력을 가지고 있고, 이 실적에 대한 체력이라고 하면은 2분기 실적보다 3분기가 긍정적일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다음에 여기와 연결해서 좀 환율 효과도 있으면은 좋은 상황, 그다음에 좀 지수 방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을 삼는 점에서 현대차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20만 원대에 대해서는 계속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좀 장중 차익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19만 8천 원대에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오늘의 특징주로 현대차 잡아주셨습니다. 19만 8천 원대에 접근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이런 시장의 흐름들 2,300대의 시장이 변화하게 되면 조금 전략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라고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 그리고 특징주까지 잡아주신 이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요, 서울경제신문과 같은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이렇게 저희 시장 개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지금 이 시장 속에서는 개장 전에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좀 든든한 전략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이제 개장을 하게 되면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조금 더 단단한 전략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